공중전이란 전투기 대 전투기의 대결이다. 두 대의 빠르고 민첩한 군용기들이 선회하고 회전하며 생존을 향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육중한 폭격기들이 이 싸움에 말려들면 결과는 보통 죽음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능력과 용기를 갖춘 폭격기 파일럿들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공중전을 헤쳐나올 방법을 찾아낸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웅적인 폭격기 파일럿이 되어 20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들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된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42년 5월 8일 산호의 전투가 태평양 상공에서 격렬히 펼쳐졌다. 솔로몬 군도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려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미 항공모함 그리고 그 함재기들과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면전을 펼쳤다. 이 역사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USS 요크타운호에서 출격한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가 공격해 들어오는 뇌격기들에 대항하려 했다. 이것은 전투기들의 임무였다. 하지만 전투기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 편대를 이끄는 사람은 노련한 SBD 파일럿 스탠리 스위드 베타사 대령이었다. 정찰 10분 만에 그는 빠르게 다가오는 적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뇌격기가 아니었다. Suddenly, I saw a glint of sun on a bright metal, and I knew that they were coming. 치명적인 A6M3 제로 전투기 무리가 SBD의 후방 상공에서 빠르게 돌격하고 있었다. 완벽한 공격 위치였다. There were 9 of them coming down at a steep angle, firing 20 millimeters. And I knew exactly what to do to counter that attack initially. SBD가 그대로 직진한다면 그들은 먹이가 될 것이며 우선회를 한다면 민첩한 제로에게 꼬리를 잡힐 것이다. 이들의 유일한 선택은 공격으로 전환해 제로의 공격 타이밍을 끊는 것이었다. 베타사는 자선회를 지시했다. And I yelled on the turn, and nobody turned but me. 제로는 미군기들의 대형 안으로 들어왔다. 공중전이 펼쳐지자마자 4대의 SBD가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다. 좌선회를 하던 베타사만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한 대가 7시 방향에서 그에게 돌진했다. And he had been firing at me, but I dropped the nose and sharp under to my left, he came over the top of me. 스위드의 노련한 움직임 덕에 제로는 지나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느린 급강하 폭격기로는 제로를 따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제로가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해야 했다. 튼튼한 SBD는 중력 압박이 강한 180도 선회를 간단히 해냈다. He had leveled off and he was already coming back head on and firing his 20s at me. It was a dangerous weapon. 120 millimeter in your engine or it would do you in. The problem with now having a Dauntless SBD coming nose on with the Japanese Zero is that Japanese Zero has a 20 millimeter cannon which has a much longer range than the guns on the SBD. 두 비행기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베타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적기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해야 했다. In this particular time, the proper maneuver is a skid to the left. 베타사는 왼쪽 발로 방향대 페달을 힘껏 찼다. 기수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날아드는 적기의 20mm 기관포탄을 피했다. 두 파일럿은 날개 끝을 맞대고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일주했다. 그리고 600노트의 속도로 교차했다.
베타사는 한 번 더 교차하기 위해 반전을 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다. 적의 파일럿은 선의 정면 교차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베타사 위로 날았다. I thought at the time he must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one or more, because he was immediately joined by a second fighter. We realize now he's in a 2 versus 1 engagement. We like to say 2v1 the hard way. He's the one aircraft versus 2 zeros. 수에서도 화력에서도 밀린 베타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 SBD 극강화 폭격기는 이런 교전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었다. 더글라스 SBD 돈틀리스는 미 해군에 가장 많이 배치된 극강화 폭격기였다. 450kg의 폭탄 한 개를 싣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 거의 수직으로 급강화해 폭탄을 투하한 다음 블랙아웃에 걸리기 전까지 상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비행기는 기수에 59경 기관총 2정이 고정돼 있고 회전형 쌍발 39경 한정이 후미에 장착돼 사수가 사용했다. 전쟁 초기 6개월간 일본군 항공모함 함대의 거의 절반을 파괴하는데 SBD의 공이 지대했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SBD의 기체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급강화와 급상승에 필수적인 12G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 치즈 급강화 플랩이 달려 있었다. The Dauntless featured perforated dive flaps that allowed a dive to occur under slower speed conditions to allow the pilot more time and control to line up on a target when he was in a near vertical dive. 이런 특징 덕에 SBD는 우수한 극강화 폭격기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 튼튼함 때문에 가볍고 빠르며 치명적인 A6 M3 제로의 먹이가 됐다. 제로는 공대공 교전용으로 제작되었다. 전쟁이 벌어진 1006개월간 제로는 사실상 하늘을 지배했다. 제로는 SBD보다 약 1130kg이 더 가벼웠고 속도는 시속 160km가 더 빨랐다. 또한 2문의 20mm 기관포와 2정이 7.7mm 기관총을 탑재했다. SBD엔 기관포가 없었기 때문에 후방 사수는 빠른 기동에선 사실상 무기력했다. 하지만 SBD의 중기관총이 표적에 제대로 맞으면 얇은 장갑의 제로에겐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다. Lieutenant Vetasa could at least maneuver, stay alive long enough to get one well-placed shot on a zero. He has a good chance of shooting that zero down. 승산이야 어떻든 간에 베타사는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에서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대의 제로가 베타사의 기관총 사거리 밖에서 수송되며 협공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에 나섰다. 한 대의 제로가 그를 향해 달려들어오며 기관포를 난사했다. 베타사는 왼쪽으로 피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제로가 빠르게 밀고 들어왔다. So here's one coming head on. The other is making a turn to get on my tail. What they did was to place me in a scissors, and I could see the pattern develop immediately. 베타사는 여기 있다. 제로는 여기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베타사보다 2배속으로 날면서 속도를 이용해 브레이키 전술로 포위하려 했다. 베타사는 이 기동을 깨뜨리기 위해 정면 교차를 한 후 9G가 넘는 극심한 중력 압박을 받으며 반전 선회를 했다. 기수에 탑재된 기관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로를 자기 앞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다. 튼튼한 SBD는 이 비행을 견뎌낼 수 있지만 베타사는 아니었다. 9G의 하중이 가해지면 그는 몇 초 만에 시력을 일시 상실하는 블랙아웃에 빠지게 된다. 제로는 앞에서 번개처럼 질주했다. 베타사는 조종관을 잡아채 두 번째 제로와 다시 한번 정면 교차를 하려고 했다. 적기는 베타사의 비행술에 대응하려고 했다. Turning, jinking, changing its altitude, dropping, jerking the plane up,
pretty violent maneuvers, actually, to keep them from getting a sight on me. 제로는 이런 불규칙적인 비행을 따라가지 못했다. 구주의 선에는 제로의 날개를 찢을 수도 있었다. 이 전투는 베타사를 인간 한계의 끝까지 몰아붙였다. 바로 그 순간 베타사가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또 다른 제로가 이 사냥에 참여한 것이었다. And there's a third plane joins in. And this guy comes from over, I see him coming from overhead, and he rolls over, comes down in a vertical. 스위드 베타사는 사방으로 가로막혔다. 뒤에 내린 SBD는 제로를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의 생존은 이제 어떻게든 추격자들을 격추시키는 것에 달려 있었다. (1942년 5월 8일) SBD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를 탄 스위드 베타사 대위는 세대의 일본군 제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두 대의 제로 전투기는 스위드를 앞뒤에서 몰아넣었다. 게다가 이제 세 번째 제로가 3시 방향에서 덤벼들고 있었다. 세 번째 제로는 스위드가 다른 두 대의 공격을 지그재그로 피하는 순간 극강하에 달려들었다. 적기들은 수백 발을 발사했고 몇 발은 베타사의 기체를 강타했다. 하지만 단단한 SBD는 계속해서 비행했다. 비행기의 뛰어난 능력 덕에 그는 계속 살아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선회를 하며 손과 발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다. 때로 그의 몸엔 450kg이 넘는 압박이 가해졌다. I was jerking that airplane and pushing it hard, driving wide open. And same thing on negative G's, positive G's. So as Lieutenant Bettis is fending off these attacks from the Zeros, he's just aggressively maneuvering his aircraft, which is going to put a lot of forces on the body. A lot of G's, positive and negative, so seat in the pants and then floating in your straps, followed by slips, kick him around the cockpit. 거친 선의 덕에 적기는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는 후방 사수도 발포하지 못했다. 구주의 선회로 거의 블랙아웃에 빠질 상황이라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관총을 가눌 수도 없었다. The problem being he's strapped in and the maneuvers were so violent that he couldn't swing the gun, he couldn't get into position. So after fending off multiple attacks, basically he's just trying to force those Japanese Zeros into making a mistake. 스위드는 제로가 선회할 때 실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정면 교차를 할 때마다 적의 파일럿은 대단히 작은 선회 반경으로 선회해야 했다. 너무 늘어지게 되면 스위드에게 꼬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동은 계속됐다. 그리고 스위드는 공격할 순간을 기다렸다. 전투는 17분이나 고통스럽게 이어졌다. 높은 중력 가속도의 선회 때문에 심장은 마구 쿵쾅대며 사지로 혈액을 펌프질했다. 극도의 피로로 인해 근육이 아파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적인 비행을 해야 했다. On one particular one, he went out a little bit farther and I was able to pull up on his tail. 치명적인 실수였다. 베타사가 공격을 가했다. And I felt I got a pretty good burst on him. I see at this time he's smoking, so I figured I must have hit him. 스위드 베타사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먹였다. 그러나 아직도 두 대가 남아 있었다.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달려들었다. 적의 파일럿이 급강화를 하다 상승하자 스위드에게 노출되었고 그는 바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상승해서 바로 기관총을 발사했다.
and I was able to pull up into almost a vertical, and he was close at hand. He's at an angle, and he's making a turn up there, and I came up practically on his beam, and I got in a good burst on him, and then I stalled and dropped away. 베타사는 실속에서 회복했고 불타는 제로는 추락했다. 제로가 바다로 추락할 때 베타사는 하마터면 그와 충돌할 뻔했다. 두 번의 과감한 비행으로 반복되는 일본기들의 공격을 피하자 베타사의 생존율은 거의 반반이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제로 한 대뿐이었다. This was a fight to the death. He's out to kill me and I'm going to get him. 베타사의 느린 급강하 폭격기는 여기에 있다. 민첩한 제로는 여기에서 최후의 결정적인 정면 교차를 위해 베타사의 주의를 선회했다. He turned around and he came back at me. And I thought that this time he'd been firing so many times, that guy must be out of ammunition.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제로는 여전히 SPD에게 기관포를 발포했다. 그는 왼쪽으로 미끄러져 제로의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But he kept coming. I knew at that time he intended to crash me. 이 일본의 자살 파일럿은 전속력으로 스위드의 SPD와 충돌하려고 달려들었다. At the last moment, I jerked the airplane, went into a vertical, and then rolled back. And as I rolled back, it was this tremendous clap as we passed. I knew I saw something fly off, and I thought, my God, I lost an aileron. 기적적으로 베타사는 제로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았다. You would think that two aircraft closing at those speeds, probably combined closure rate of almost 500 miles an hour, and then any parts of the aircraft touching, you think it would be catastrophic for both aircraft. As it turns out, the ruggedness of the SPD ripped apart the Japanese Zero. I turned back on his tail, all right, and he's smoking. And he dove into the cloud about 1,000 feet below, and he disappeared. That was the end of the dogfight. 급강하 폭격기 한 대로 세대의 제로를 격추시킨 후 요크타운 호에 착륙하자 스위드 베타사는 영웅이 되었다. 이 교전으로 그에게는 해군 수훈장이 수여됐다. Well, we often say in this business that we stand on the backs of giants. And no kidding, Tunavedasa is one of those giants to be able to execute the feat that he executed that day. 전투기 파일럿으로서 그의 재능은 명백했다. 스위드 베타사는 폭격기에서 전투기로 자리를 넘겨 USS 엔터프라이즈호에서 F4F 와일드캣을 몰았다. 1942년 10월 그는 단 하루 만에 일본군 비행기 7대를 격추시켜 다시 한번 역사를 창조했다. 하지만 태평양이란 무대에서 다른 대형 폭격기들은 여전히 벌떼 같은 일본 전투기들과 만나고 있었다. 베타사의 유명한 SBD 교전 1년 후 B-17 플라잉 포트리스 한 대가 분노한 17대의 공격기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격렬한 공중 대결 가운데 하나가 펼쳐진다. 이 광고를 보시면 TV를 끄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쿠키를 구워보세요. 시작하세요. 델몬트 같은 생활. 델몬트. 이 광고를 보시면 TV를 끄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쿠키를 구워보세요. 시작하세요. 델몬트 같은 생활. 델몬트.
무대에 오르는 것이 본능이고 92년 데뷔 이후 라이브 무대만 고집해온 가수.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 꿋꿋이 그리고 또 외롭게 지켜온 그녀의 음악 사랑을 들어본다. 꿈꾸는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943년 6월 16일 한 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솔로몬 군도의 무건빌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올드 666이라는 이름의 이 사발기 육군 폭격기는 전투기의 호위도 없이 단독으로 비행 중이었다. 이 폭격기는 이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는 교전을 벌이게 된다. 파일럿 제이 지모와 그의 승무원들은 연합군의 침공 지도 작성을 위해 부건빌과 북하섬에 대한 정밀 사진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명의 승무원들은 자원해서 이 특별하고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B-17은 적의 영공인 북하섬 위로 날아갔다. 일본군 전투기 17대가 앞다투어 B-17을 공격하러 들어왔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제이 지모의 육성이다. I should have just broke out and headed for home, and the hell with the mapping. But having been in the infantry and knowing that they're scheduled to go in November 1st on a landing, the importance of doing the mapping hit me. They knew that those Zeros were going to catch up if they did the whole mission. I'm sure Zemer knew that. 제이 지머는 영웅적으로 비행을 계속하며 마치 자살처럼 보이는 위험한 임무를 끝마치는 데 전념했다. 제로가 접근해오자 기내에는 긴장이 높아졌다. I'd say 30 seconds or 45 seconds before we completed our mission. Well, they were up there after us. And it was hell. 일본의 전투기들은 이 미군 폭격기들을 에워싸고 기관총의 사거리 밖의 위치에 협공을 펼쳤다. 이제 벌어질 전투는 완전히 악몽이었다. 대형 폭격기 한 대가 17대의 전투기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올드 666의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43 폭격비행단 작전기지인 뉴기니 포트 모레비스에서 시작된다. 규율이 부족하다는 평판 때문에 제이 지모와 그의 대원들은 새로운 B-17의 대기명단 맨 아래에 적혀 있었다. 지모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다. The photographer from the 8th Polar Squadron said, I know where there's an old airplane. Nobody will fly it anymore because every time it goes out it gets shot to hell. 부서진 포트리스는 이제 폐품으로 쓰일 운명이었다. 지모의 대원들은 이 비행기를 수리해 666이란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로 견인해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멍을 메우고 개조했다. 일반 B-17E 폭격기는 3,60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발기다. 13정의 기관총이 비행기 전체에 걸쳐 장착돼 있었다. 하지만 제이 지모와 그의 대원들은 더 많은 화력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할 비행이었다. 지모의 대원들은 포트리스에 기관총을 추가했다. 측면 총좌는 쌍발 59경으로 전환했다. 폭격수의 바로 턱 밑에 59경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수에도 고정 기총을 설치해 제이 지모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올드 666에는 19개의 기총이 설치됐다. 일반 B-17기보다 6개나 더 많았다. 태평양전에서 가장 중무장된 폭격기였다. 이제 도저히 생산이 없는 17대1의 상황을 맞은 지모의 대원들은 더욱 기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세 대의 제로가 대형을 이탈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들은 10시, 12시, 2시 방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폭격기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올드 666은
앞쪽에도 추가로 화력을 배치시켰다. 제로가 배면 비행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래야 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 제이 지머는 앞으로 달려드는 공격기를 향해 기수에 장착된 기관총을 발사했다. 몇 발이 제로를 두들겼다. 연료 탱크에 불이 붙고 비행기가 추락했다. 파일럿의 기관총 아래에선 폭격수 조 사노스키가 다른 공격기와 맞서고 있었다. 쉬지 않고 퍼부은 끝에 결국 두 번째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이들은 초반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승리의 쾌감은 이제 곧 공포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제로에서 발포된 폭발적인 20mm 기관포가 조종실과 기체에 충격을 주었다. They shot out my window, but everything came in on Jay's side, and he caught hail. 파일럿의 좌석에선 파편이 지머의 다리와 팔, 손목에 상처를 냈다. 기수에선 부서진 유리와 금속이 조 사노스키의 복부에 박혔다. After Sarnowski got hit, he was dying. He started to crawl back to the nose. The navigator checked to see him and kind of stop him and say, "Are you okay?" Sarnowski just kept crawling up to his gun. Meanwhile, there were still many other Japanese fighters to deal with, and they set in for the final kill. 일본 전투기 무리가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이번엔 12시 방향에서 쌍발 엔진의 KI-46 다이나가 정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장갑이 얇은 이 비행기는 정찰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공격기는 아니었다. 조 사노스키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기관총을 잡고 최후의 방아쇠를 당겼다. Sarnowski saw it, shot it down, and then shortly thereafter collapsed on the gun. 대원들은 습격해오는 제로와 계속 싸움을 벌였다. 조종석에선 제이 지머의 파편 박힌 손목에서 계속해서 피가 품어져 나오며 조종관을 적셨다.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B-17의 방향타 조종계통은 부서졌고 위압계통도 총에 맞았으며 전방사수의 기관총은 사용 불능인데다 무엇보다 최악은 산소계통의 고장이었다. 현재 7,500m 고도에선 숨을 쉴 공기가 희박했다. 지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I rolled the airplane over and stuck the nose straight down. I figured, well, we better get the hell out of here. 올드 666은 40초당 5km씩 하강했다. 그리고 고도 2,400m에서 수평을 회복했고 이제 산수장치가 없이도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남은 14대의 전투기들은 상처 입은 폭격기를 손쉽게 따라잡았다. 앞으로 날아가 다시 한번 정면 공격을 가려고 했다. 지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최대한 작은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기지로 날아가야 했다. 그는 방어적인 지그재그 비행수를 펼쳤다. 지머는 적기가 정면에서 접근하도록 진로를 날카롭게 전환시키며 적기들에게 공격당할 순간을 짧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공중전이 1분 남짓 펼쳐지는 것에 비해 제이 지머와 올드 666은 무려 45분 동안이나 일본 전투기들의 끝없는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지머의 팔과 다리는 찢어졌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 조종관을 잡고 거대한 B-17을 움직이려 했다. And I don't know how he did it, but he did. 이 공중전에서 연료를 거의 다 소비하자 일본 전투기들은 곧 귀환해야만 했다. 이들은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한 포위 공격을 풀고 이탈에 돌아갔다.
지머는 폭격기의 조종관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부상을 입지 않은 대원들에게 넘겨줬다. 올드 666은 힘들게 비행해 뉴기니의 도바두라 아군기지로 돌아갔다. 지모와 그의 승무원들은 B-17 폭격기 한 대로 17대의 적 전투기와 싸우고 또 지도 작성 임무를 완수했다. We hit on the end of the runway, and I've made a lot of landings since then, but I've never made one like that. Just slipped her in. 의료진과 지상위원들이 비행기로 몰려들었다. 폭격수 조 사노스키는 전사했다. 그들은 제이 지머도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We told them to get Jay first, and somebody said he's gone. Well, it's too weak to respond to that. I wanted to lift my head and tell him he's full of shit. 놀랍게도 지머는 살아남았다. 187개의 중탄과 5개의 포탄이 올드 666에 박혔고 승무원 9명 중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거의 불가능한 승산을 견뎌낸 대가로 지머에게 명예훈장이 수여됐다.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총을 잡으러 돌아갔던 조 사노스키에게도 역시 사후 명예훈장이 추서됐다. 남은 대원들 중 7명에게도 청동 무공 십자 훈장이 수여됐다. 이 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빛나는 임무였다. 20년 후 적국인 북베트남의 영국에선 F-105 썬더치프의 리오 소스네스가 파일럿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F-105 전폭기로 벌떼 같은 미그 17기 부대를 상대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가장 균형이 맞지 않은 공중전 가운데 하나였다. 1967년 4월 19일 리오 소스네스 소령은 호출명 캐딜락 리드인 자신의 F-105 썬더치프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전자전 장교인 해롤드 존스 데이가 탑승해 있었다. 느린 전폭기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전을 벌일 뜻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공중전에 말려들게 된다. 이들의 요기인 캐딜락2엔 탐 메디슨과 전자전 장교인 탐 스털링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와일드 위즐스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 F-105의 임무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위치를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다. 캐딜락 편대는 북베트남으로 곧바로 날아갔다. 그리고 몇 분 만에 멀리 미사일 궤적이 보였다. 소스네스는 인근에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공격을 위해 횡전했는데 대공포를 분산시키기 위해 캐딜락2와 갈라졌다. Tom Madison called within 3 or 4 seconds, about the time he would have been dropping, said I'm hit. 캐딜락2는 대공포에게 요격됐다. 2 minutes or less, I heard a beeper, and then I heard 2 beepers. That means they were both out of the airplane. It meant their chutes were deployed. It's not a pleasant sound because, you know, somebody's floating down in the enemy territory. 1분도 안 돼 소스네스의 눈에 요기의 낙하산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만 있는 게 아니었다. I said, Harry, we got to make it to 1 o'clock, 1:30. And there's no doubt. He had a great target there, that guy floating down in a parachute. That's not fair. So as he was rolling in, I plugged it in burner and started a pursuit on him. 소스네스가 후기 연소기를 가열하자 제트연료가 바로 후기 연소실로 분사됐다. F-105는 거칠게 질주했다. 시속 1050km의 속도로 미그기에 빠르게 접근했다. 2명의 미군 조종사들은 무기력하게 지상을 향해 낙하했다. I just kept closing closer and closer. By now I'm just about in trail with him, and my pipper ends up on his kind of his left wing and so on, and I'm getting real close, probably 600 feet, 700 max. So I just hold down my 20 millimeter Gatling gun. It's not like an old rat-a-tat-tat machine gun. It's like a buzzsaw.
소스넷은 노련하게 표적을 공격했다. 20mm 게틀링 기관포가 3초 동안 뿜어낸 300발이 미그기를 불덩이로 만들어버렸다. The tank came off, the wing came off, pitched up, and I'm pulling real hard, trying to avoid all the debris. 미그기는 불덩이가 돼 곤두박질쳤다. 낙하 중인 미군 파일럿들은 미그기의 공격에선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적의 영역으로 추락하는 중이었다. 붙잡히면 몇 년간 투옥 생활과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So I rotate back around, and Harry says, "Leo, we got MiGs on our ass." I look back over my shoulder, and I could see the belly of a MiG. When you can see a belly of an airplane, and you're turning tight, that's bad because he's got lead on you. 적의 파일럿은 이미 F-109의 선의 안쪽에 있었다. 미그-17의 탁월한 선의 반경 덕에 그는 거구의 F-109를 공격할 완벽한 위치를 잡게 된 것이다. 소스네스가 살아날 유일한 희망은 달리는 것이었다. 그는 기술을 낮춰 나무 높이에서 가속했다. 너무 낮고 빨라서 대공포도 공격할 수가 없었다. It's a thrill to be probably 20, 25 feet in the air, supersonic. You're moving. 시속 560km의 더 빠른 이점을 이용해 F-109는 미그-17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딜락트의 승무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리오 소스네스는 이제 승산 없는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하지만 그의 F-105 썬더치프는 이런 싸움에 적합한 비행기는 아니었다. 리퍼블릭 F-105 썬더치프 혹은 서드는 공중전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냉전 싸움에 사용하도록 다목적 비행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대의 비행기였다. 서드의 프레드 앤 휘트니 J-75 엔진은 최고 시속 2235km까지 낼 수 있었다. 음속의 2배였다. 그리고 공중전에서 쓸 수 있도록 단발 20mm 기관포가 탑재돼 있었다. The F-105 was not a very good dogfighter. It just wasn't made to do it. It was made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World War III. And the way that it would deploy it would be at low altitude, high speed, and that's how it would survive. It was a very fast airplane, and it couldn't turn. 미그-17은 공중전에서 F-105를 손쉽게 능가해버린다. 6,350kg의 미그기는 22,700kg의 썬더치프보다 훨씬 더 작았다. 미그-17은 기동력이 더 우수하고 화력도 더 많이 갖추고 있었다. F-105가 앞서는 건 오직 속도뿐이었다. 리오 소스네스는 아군 공격으로 물러날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연료가 부족했다. 급유기는 라오스 상공에서 머무르며 전투에서 돌아오는 공격기들에게 재구비를 하고 있었다. 소스네스는 그곳으로 향해 구비를 받았다. 그들이 연료를 채우는 동안 구조 노력이 강화됐다. A1 스카이 레이더, 다른 이름으로 샌디가 파견됐다. 샌디는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실속하지 않고도 느리고 낮게 날았다.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적의 지상군에게서 추락한 파일럿들을 보호할 의도였다. 하지만 A1은 미그-17의 적수가 아니었다. 리오 소스네스와 그의 부조종사 해롤드 존슨은 A1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And so we knew the odds are not good. But there was no question, if not now, when? It had to be right now. If not us, who? There was nobody else. 소스네스와 존슨은 다시 싸우기 위해 기술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 재앙이 발생했다. 매복해 있던 미그-17기 무리가 샌디 한 대를 격추시켰다. 캐딜락 리드는 홀로 남은 샌디를 구조하기 위해 달려갔다. 소스넷에는 수에서도 밀리고 총알도 부족했다. 그리고 비행기 역시 공중전을 하기엔 부적합했다. 1967년 4월 19일 파일럿 리오 소스넷은 F-105 전폭기를 몰고 미그-17기 무리로부터
홀로 남은 A1 스카이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질주에 들어갔다. A1은 나무 높이의 고도에서 느리게 날면서 급격히 선회를 냈다. 미국이들은 급선회를 하게 되면 실속을 하게 된다. 전술이 먹혔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었다. So I home in on him, and sure enough, all of a sudden I pick him up there. This A1 is just turning away. 소스넷은 여기 있다. 미국인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샌디 주위를 선회하고 있다. 소스넷은 굉음을 지르며 다가가 자신의 비행기를 미끼로 사용해 미국인을 샌디에게서 떼어낼 생각이었다. I saw at least 3 MiGs. As soon as I was very close to them, a mile out, less half mile, but enough where I could set up a pretty tight turn, I went at least even with that third MiG. I was probably a beam of him or slightly ahead of him. They thought I was going to try to turn back into him or stick with him. There was no way I was going to be able to turn him with 3 MiGs. As soon as I got their attention, we rolled back out and scooted out of there. By that time, they'd committed to me for at least momentarily long enough for the Sandy to scoot out of there. 이 무모한 비행은 효과가 있었다. 소스넷은 미국에 비해 자신의 비행기의 유일한 강점인 속도를 이용해 안전거리 밖으로 내달렸다. 미국인은 따돌렸지만 소스넷은 추락한 파일럿들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미국이와 교전을 하려고 방향을 돌렸다. 추락 지점 상공에선 미국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함정을 팠다. 외건 휠이었다. 외건 휠에서는 3대 이상의 미국이가 넓게 원을 그린다. 그리고 미국의 파일럿들은 상대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다른 미국이에게 꼬리를 내주어야 한다. 소스넷은 이 함정을 향해 내달렸다. Sure enough, we fell for their devious trick, and we flew right into them. And I didn't see it, so we were just about inside the wheel. 외건 휠 안에서는 미국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회하든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소스넷도 공격을 해야 했다. All of a sudden, I spot the MiG that's coming out of my 1 o'clock position, just about coming in. And about that time, he sees me again, so he cranks it in a little tighter. But I just put my pipper on him, or ahead of him, hose down, and fire off the last of my ammo. And he kind of flew into the ammo. 소스넷은 빠르게 외건 힐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고속의 교전에서 연료를 대부분 소비해 다시 급유기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시 한번 F-109의 속도에 기대를 걸고 스로틀 당겨 빠져나왔다. 구조 노력은 실패했고 추락한 파일럿들도 이내 붙잡혔다. All of a sudden on the radio, I get this call and says, Leo, I have 600 pounds of fuel. Can you help me? 동료 F-109 와일드 위즐 파일럿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의 영공에서 길을 잃은 것이었다. 영웅적 차지를 갖춘 소스넷과 존슨은 자신들의 연료 유기를 무시하고 급유기로 하여금 길을 잃은 파일럿들을 구조하게 했다. Called the tanker. So tanker 2, green 4, has got 6 minutes of fuel, and you got 6 minutes to hook him up, or we lose another airplane. 소스넷은 아군 기지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박을 했다. 고도 1500m로 상승해 120km 밖에 있는 우번 공군기지로 날아가려고 한 것이었다. 소스넷은 엔진을 간헐적으로 작동하면서 활공 상태로 비행했다. We set up 275 miles an hour, or knots. That's the best glide speed. And we just start gliding. We say, if we can make the Mekong and have enough altitude to eject safely past the river, we're free. You can glide 2 miles for 1,000 feet, at 275 miles. So not only do we make our 75 miles to the Mekong, we make it the other 8 miles to Udorn. As we're rolling out, just about to touch down, the engine quits. Harry said, and he had a great comment. He said, Leo, that was a full day's work. 11일 후 소스넷과 존슨은 93번째 임무에서 격추를 당했다. 그리고 적에게 잡혀 6년 동안 투옥 생활을 겪었다. 1973년 10월 15일
영웅적 임무 끝에 6년간 투어, 그리고 방면된 지 7개월 후 소스넷에는 조금도 굴하지 않은 영웅적 행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백악관 기념식에서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I wear this. I think every Medal of Honor recipient would say, we wear this for those who can't. 소스넷가 보여준 용기와 자기 신뢰의 본보기는 오늘날 공격기 파일럿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진다. 스텔스 기술 같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폭격기들은 단독으로 적의 영토 깊숙이까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은 결국 대응 상대를 맡게 된다. 그리고 폭격기들은 언제든 예정이 없던 전투기와의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파일럿 개개인의 용기와 실력만이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